이번에 같이 볼 거는 시문학 개념원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에서 역설이라는 이미지가 나왔죠. 역설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거와 같이 볼 수 있는 반어까지 해서, 그리고 이에 더해서 승화라는 개념과 상승, 하강 이미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어법. 이제 어떤 법이라고 하면은 뭐 수사법, 즉 이 같은 문장을 얘기해도 꾸며주는 표현 기법들을 말하는 건데, 뭐 반어법이나 반어적 표현이나 똑같은 말이고, 이거를 조금 풀어보자면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반어법과 역설법이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라고 하면 내가 뱉는 말, 그거에 반한다. 즉 속마음이 있을 거고 표현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내뱉는 말. 그래서 이 둘이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 보면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걸 이게 처음에 무슨 소리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를 점점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그래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문장에 변화를 준다. 이게 사전적 정의였고, 실전적 정의를 같이 보면은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고 화자의 정서와 반대되는 어휘, 즉 이제 우리의 이 시를 말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 그것과 실제 내뱉는 어휘는 반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는 이 화자의 정서와 반대되는 어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현되는 것이다. 밑에 설명 읽어보면 반어법은 화자의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된 내용을 서로 반대되게끔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화자의 속마음, 즉 화자의 정서, 똑같은 말이죠. 정서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한다. 여기는 좀 형광펜을 겠습니다. 결국 반어법에서도 리스폰스, 즉 화자의 정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서를 알면은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 나가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난 뒤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성격의 어휘가 등장하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고 등장하면 반어법이 활용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를 좀 보면은 김소월의 원앙친이라는 작품에서 바드득 이를 갈고 죽어볼까요? 창가에 아롱아롱 달이 비친다. 이 시의 화자의 정서는, 반응은, 이 화자의 마음은 죽을 수 없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죽어볼까요?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앞뒤 문맥이 좀 생략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서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고 싶다는 심정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제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 이제 김소월이 반어를 좀 자주 즐겨 활용했죠. 그래서 진달래꽃은 이제 노래로도 나와 있어서 많이 알 거라 생각하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기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표현에서 이게 반어다 라는 인식을 가지려면, 죽어도, 내가 죽더라도 아니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절대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말인데, 이 시의 화자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화자가
지금 당신, 님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일부러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표현은 결국에 한없이 울고 싶을 것이라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눈물 안 흘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반어법이었고 넘어가서 역설법, 역설적 표현 같은 말.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다르게 표현할 모순형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니까 사용한 용어니까 알아주시고, 그래서 사전적 정의,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을 너머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이다. 실전적 정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역설은 동시성의 위반 1번 혹은 정서적 반의관계를 통한 결합. 이 두 개 중 하나가 만족되어야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성의 위반, 이게 시간적 동시성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공간적 동시성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결국 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동시에 있을 때, 여기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님과 나의 관계 내에서 님이 떠나갔으면 나는 님을 무조건 보내야 하고, 나가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님은 갈 수 없죠. 그래서 이 갔다와 보내다가 현재 상충하고 있어요. 시간적 동시성이 위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역설법이 사용됐다 라고 할 수 있고, 2번 정서적 반의관계를 통한 결합. 정서적으로, 이것도 리스폰스죠. 리스폰스가 서로 상충해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즉 반의 관계에 있는 정서를 표현하는 어휘들이 결합한 경우 역설이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은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곱다와 서럽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게 통념, 통념에 위배되는가를 좀 유심히 좀 따져봐야 하는데, 이제 결국 곱다, 서럽다 이 단어들이 제시되면은 제시된 단어를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통념 하에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다, 고와서 곱다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정서를 유발하는 어휘이죠. 반면에 서럽다는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일반적으로 라는 말을 썼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통념이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서러울 때 우니까, 울면 슬프니까 보통 이게 슬프죠. 즉 곱다와 서럽다는 정서적 반의관계. 그래서 정서적 반의관계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긍정과 부정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밑에 설명을 좀 같이 읽어보면은, 역설은 기본적으로 활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시구를 아주 유심히 뜯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시를 처음 한번 스캔할 때 바로 역설이다 라고 하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또한 그거 외에도 역설이 있다고 이 인식을 갖고 보면은 역설이 아닌데 이거 역설 아니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역설이 선택지에 등장할 경우 다른 선택지부터 판단하도록 한다. 이게 우리가 다른 수업을 하면서도 매번 많이 말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개념어가 이 자체가 는 모순적이지 않은데 혹은 애매하지 않은데, 이게 시험장에서 한두 번
꼼꼼히 읽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애매함 혹은 모호함이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번에 볼 예시가 역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역설을 지나가도록 한다.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가 있는데 3번에 이제 역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는 역설을 활용하여 화자의 뭐뭐한 인식을 드러낸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가타부타를 판단할 때 1번이 틀렸어요. 확실히 틀렸어요. 2번도 확실히 틀렸어요. 그리고 3번은 역설이니까 세모 정도. 그 다음에 4번도 확실히 틀렸고 5번이 난 확실히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5번을 답을 체크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역설은 꽤나 까다로운 개념이니까 이 역설이 활용되었다는 선택지를 맞게 할 경우 역설이 명확해야 돼. 매우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 수능 현대시를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이 다른 선택지의 판단을 통해 정답이 결정될 수 있게끔 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작품에 대한 예시를 같이 보면은 김지하의 새라는 작품을 같이 볼게요. 낯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자 밝을수록 침침해간다. 해가 떠서 해가 이제 우리게 매우 밝아지는데 점점 침침해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지하의 새라는 작품 중 이 식구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혹은 똑같은 말 역설적 표현이 활용되었다. 혹은 모순형용이 활용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 용어는 알 수 없어요 라는 시에서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여기서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타고 남은 재 이제 뭐 나무를 다 태우고 나중에 시꺼멓게 타서 남은 거 보면 재가 되어 있죠. 다시 기름이 됩니다. 재가 기름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 이런 식으로 모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됩니다 라고 한용운 시인이 이야기한 이유는 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 어떤 것 혹은 지향점에 대한 열망이 그칠 줄 모르고 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기름될 수 없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재라는 소재를 갖고 와서 정서적 반의 관계에 의한 결합으로 역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승화라는 개념을 좀 같이 가볍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 이 가운데 선이 뭐 기분이 엄청 안 좋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은 그저 그런 상태예요. 그저 그런 상태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고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슬펐어. 그러다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이 정도 그저 그렇게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가 다음에 기뻐지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와 반대로 승화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파란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직으로 슬픔이 바로 기쁨으로 획 하고 바뀌어 버린다 라고 하는 게 승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볼게. 이제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 이거 이제 뭐 쭉 읽어보시고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하강 이미지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인데 실전적 정의 같이 보시면 공간의 이동,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어떤 깃털이 위에서 떨어지거나 눈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공간의 직접적인 이동에 더해서 시선이 이동하는 것도 상승하강 이미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개를 푹 떨군다. 뭐 혼나면은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혼나잖아요. 그래서 여길 보다가 이렇게 시선이 내려온 것도 하강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시선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설명 보면 상승 이미지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미지, 대개 그렇습니다. 대개 보통 하강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김 선생의 눈물에서도 이 하강 이미지, 즉 떨어진 눈물이 그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성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작품 같이 보고 끝낼게요. 조지훈의 승무. 빈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황촉불,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양초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렇게 타다가 여기는 이제 양초가 녹아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녹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내려간다. 그리고 오동이 믹스마다 달이 진다. 뭐 이렇게 명확한 표현도 있으니까 이거는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수록된 작품 김현성의 눈물.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작은 생명이고죠. 작은 생명이라는 어떤 대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강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